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린 2024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WDS는 빈살만이 많은 공을 들인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사우디는 자본력을 앞세워 이번 방산 전시회를 선진 무기를 대거 확보할 장으로 삼았고, 실제로 사우디는 이번 전시회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총 45개국에서 900여 개의 기업이 부스를 차려졌는데, 규모로만 보면 중동 최대 국제무기 박람회인 UAE 국제방산 전시회 IDEX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이번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에 총출동해 중동의 큰손들에게 한국 방산 무기를 적극 알렸습니다. 한국 방산 4사 가운데 하나인 LIGNX1은 대표 제품인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2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 주요 무기를 총출동시켰습니다. 2022년 UAE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인 4조 원대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경험을 살려 또 한 번 대형 수주를 노린 것입니다. 현대로템도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등 주요 제품 라인업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수출형 K 전차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대로템과 LIGNX1이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공동 부스를 마련해 중동 공략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 부스를 차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중동 공략에 의기투합해 시너지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부스에 전시된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NX1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처음 소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은 다양한 작전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상병이나 탄약 군장 이송은 물론 고속 충전 장치와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해 감시 및 정찰 임무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중동형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NX1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지난 2021년 7월 국내 최초로 군의 시제 차량 2대가 납품된 후 6개월간 야전 시범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함께 공개된 수소연료전지 기반 미래 무인 플랫폼 디펜스 드론에는 LIGNX1의 대드론 통합방어체계 ADS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통합방어체계 ADS에는 전파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스템인 소프트킬과 직접 타격을 통한 격추 시스템 하드킬이 함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디펜스 드론은 자율주행과 원격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운용 목적에 따라 플랫폼에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밖에도 수출형 K 전차와 계열 전차를 모래 색깔로 바꾼 중동형 제품도 전시했는데요. 무인 포탑과 현궁을 탑재해 개선된 방어 성능과 수상 추진 능력을 갖춘 30T급 차륜형 장갑차도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최신 전투함 충남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내놓으며 중동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무기 전시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동 지역이 K무기의 주요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년 전 천궁 이잭팟을 계기로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기업 기아가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최대 16명이 탑승해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기아의 중형 표준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는 또 소형 전술 차량인 기갑 수색차와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 ATV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그룹답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등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이번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전시장 중앙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주사 배열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 외선 방해 장비 DIRCM 등의 전투기 핵심 부품이 자신있게 관람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한화는 지난 40년간 축적한 항공 핵심 부품의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관심이 높은 사우디와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을 전략 시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수많은 해외 전시회 참가해 수주 마케팅을 진행해온 LIGNX1은 이번에도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력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 인력을 보호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다층 대공 방어가 가능한 대공 방어 무기 체계부터 시작해서 첨단 무기 체계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2.75인치 유로로켓 비군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LIGNX1의 천궁은 이번에도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역시나 천궁2가 UAE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도 뚫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IGNX1은 사우디에 4조 2,500억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2002을 수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천궁 1개 포대는 발사대 4개와 요격 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사우디에는 10개 포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천궁은 이미 2022년 UAE에도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특히 천궁은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서 최신의 교전 통제, 추적 및 유도탄 설계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도 함께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아능시험장에서 수출용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1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때 사우디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KTSSM-1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는데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한화에어로의 KTSSM-1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은 가격 경쟁력, 납품 시기 등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에서도 대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의 선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을 적극 홍보 중입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 ISM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을 탑재한 한국 해군 최신 전투함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 보수 정비 MRO 등 함정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정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 비전 VISION 2030에 발맞춰 사우디 정부 기관, 현지 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 함정 사업의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러시아를 향한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의무 복무를 재도입하기로 논의한 것은 유럽의 변화를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역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 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는데요.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 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1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 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 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독일 정치권은 징병제 제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병력 충원보다 훈련시설 등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감찰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통적 방식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 병력의 3분의 1을 훈련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너도 나도 징병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라트비아가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폴란드 외무상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언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폴란드 의회에서 열린 나토 가입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나토 국가 군인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국가들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나토 군인들이 정식으로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와 유럽의 전면전이 된다는 점에서 아직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일을 폴란드 외무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폴란드 외무장관의 입에서 이미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국가가 독단적으로 소수병력 파병을 했거나 파병 직전까지 준비 단계를 마쳤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확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미 군수 생산 시스템 보강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가운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미국, 유럽을 합친 물량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생산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포탄 공장들을 24시간 연중 무휴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군수산업 종사자는 전쟁 이전 200만 250만 명 수준에서 현재 3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지난해 이란에서 포탄 최소 30만 발을 수입했으며 북한에서도 최소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말까지 매달 포탄 10만 발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생산량의 격차는 고스란히 전선에 반영돼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압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하루 약 1만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사량은 고작 2,000발 수준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격전지인 아우디우카를 함락시키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전차, F-16 전투기 등 여러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은 누가 포탄을 더 많이 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의 고위 관리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최대 이슈는 탄약이다. 러시아가 포탄 생산의 강점을 통해 전장에서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유럽 각국은 부족한 포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나섰고 독일은 연간 약 2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새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건설해 연간
수십만 발의 155포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랜 세월 전쟁이 없었던 유럽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녹슬대로 녹슬어서 즉시 대규모 물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상황도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지성 돌격과 전선 고착화가 이어지면서 병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까지 끌고 가 병력으로 투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에 억류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인도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펀자브주 출신의 인도인 20대 남성들은 지난 1월 14일 정교의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12월 27일 러시아 땅을 밟았다가 러시아 인근 벨라루스에서 갑자기 불법 입국 혐의로 러시아 경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찰은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문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불법 입국과 관련해 징역 10년형을 받지 않는 대신 러시아군에 입대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 남성들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으며 이후 군복으로 추정되는 외투를 입은 채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편 러시아에 억류된 인도 남성들의 가족들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아들을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속아 강제 입대한 인도인이 최소 2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부 인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갔다가 후방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강제로 최전선에 보내졌으며 이들 인도인들은 대부분은 고액의 월급을 주겠다는 러시아군의 말에 속은 가난한 청년들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한국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수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155포탄을 연 150만 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관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지원에 동참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나토의 고위급들이 잇따라 한국 방문해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 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쑤입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없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 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1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작업 기간과 비용을 늘려 잡습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식이니 아무리 급해도 포탄은 제때에 공급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나토의 고위급들이 찾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육군 대장이 나토 동맹작전 사령관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나토 정책기획관도 방한해 한국에서의 군수품 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갔는데요.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제 유럽연합마저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기가 잘 팔린다. 사실 이 문장을 어색하게 느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금액 혹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면 조명받기 어려울 정도죠. 지난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은 약 130억 14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 18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다변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받고 있죠.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 전망이며 대상국은 작년 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사우디 등 중동,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까지 확산시켜 12개국으로 늘었는데요. 수출 무기 체계도 수출 효자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원양 경비함 등으로 다양해지며 지난해 6개 품목에서 올해 12개 품목으로 2배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협상이 지연되었음에도 달성한 놀라운 결과물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산 수출은 단순 수출이라는 금전적 이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방한한 줄리안 스미스 스미스 주 나토의 NATO 미국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판매 관계로 인해서 폴란드 국민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NATO 회원국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 는 다소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점검하는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라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최대 경제방송국 CNBC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소식을 특집 편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미 CNBC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거래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특집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리포터의 첫 멘트가 인상적인데 한국을 직접 방문한 그녀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의 큰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정부 지원, 가성비, 빠른 배송을 앞세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 방산업체와 저렴한 중국 무기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이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었을까? 라며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 약 3조 6억여 원에 머물렀지만 2021년 말 호주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 등 굵직한 수주가 이어지며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등을 대규모로 발주하면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2조 225억 원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5배 가까이 방산 수출액을 늘린 겁니다. 리포터는 장소를 옮겨 약 30년간 한국 해양 수호에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서울함 울산급 호위함 중 이번 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함 개량형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들을 소개했는데요. CNBC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로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지넥스원, 현대로템이 있는데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AEROSPAC 앤드 디펜스 엑서비션에 전시됐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이웃한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로켓 발사 대천무, 탱크 K2 전차, 전투기 FA-50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2022년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산 무기들을 짚었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한국은 무기 수입에 있어서 미국에 이은 폴란드의 두 번째 큰 파트너가 됐다. 폴란드 주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군수산업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를 통해 나토 기준을 준수하는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토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한국의 무기 그리고 그 부품들이 통상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무기들이 나토 동맹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따라 첫 계약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을 출하해 선적했는데 2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해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후 2차 물량인 12문, 3차 물량인 12문까지 총 48대의 자주포를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전부 납품했습니다. 특히 3차 물량의 경우 한국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 중 폴란드 요구 조건에 맞게 정비해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납기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2018년 헝가리가 독일에게 44문의 레오파드 레퍼드 탱크를 주문했는데 벌써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대밖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유럽의 이러한 방위산업의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이러한 방위산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1950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사실 한국의 무기산업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에 있던 메가 더더글러스 머카서 1880-1964는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잃어버릴 것도 포기할 보급품도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한국군의 무기는 절망적이었는데 북한은 구소련이 제공한 소총 15영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소총은커녕 탄약도 부족한 실정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우리 국군은 M1 소총 1 276정, 카빈 소총 607정에 일본이 쓰다 버린 구식 소총까지 전부 합쳐도 10영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주한미 군사고문단 KMAG 메가더에 요청해 소총탄 24만 발, 105 곡사포탄 10영발 등 427톤의 물자를 긴급히 공수해 버텨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점유율 2.4% 2018-2022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1971년에는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 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7사단 18영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한미양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직접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워 번개사업을 지시했는데요. 그에 앞서 1년 전 국군 현대화 장기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했는데 말 그대로 번개불로
콩 구워 먹듯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칼빈 소총, 기관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을 전부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 총 8개의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자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74년부터는 군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서서히 무기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울곡 사업으로 M16 소총과 탄약, 포탄, 수류탄, 한국형 군용 지프를 비롯해 133T급 고속정이 건조됐고 2차 사업에서는 육군이 직접 사용할 K1전차, K200 한국형 장갑차, K55 자주포와 함께 고속정, 초계함, 호위함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3차 율곡 사업에서 2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무기 사업으로 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수출이 아닌 내수용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위험 중인 북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 수출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가장 저렴하고 만들기 쉬웠던 탄약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고작 동남아에 탄약과 포탄을 수출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로 접어들며 고성능 앤드고가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상상도 못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적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2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등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데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엄청난 포탄 소모전이 펼쳐졌습니다. 양국 모두 생산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탄약을 사용했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손을 벌렸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곡사포와 장거리 로켓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5 곡사포탄인데 전 세계 전체 보유량의 약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인데 한국은 K9 자주포에 이 포탄을 쓰고 있고 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훈련하면서 엄청난 양의 포탄을 생산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루 3영발 1년간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썼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에도 무리한 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족한 지원 능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에 손을 벌렸고 한국이 미국에 수십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 많은 양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와 대적할 바탕을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벌리느냐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 몇몇 국가도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꼴찌거리 북한도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해 이문을 챙기고 지난 1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10발 발사했는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크라이나군은 10발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시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딱 10발 쏘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방공망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10발을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고민이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맛보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수준을 가늠해보며 혹한기 대규모 공습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섣불리 대규모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순간을 찍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흑해 연안 항구에서 외국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의 위험은 다시 높아졌으며 홍해에 이어 이제 흑해 연안까지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의 도선사 1명이 숨지고 항만 노동자 1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뢰 피해를 본 민간 선박은 있었지만 이 화물선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흑해 항로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전망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8일 밤 철광석을 싣기 위해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담당 장관은 이 배가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을 러시아 미사일이 격침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 항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중국 화물선들은 파나마 운하에서도 발이 묶여 해상 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흑해 항로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지금 얼마나 가난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별의별 장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부대가 타고 다니는 2인승 사륜 구동 차량 워버기입니다. 정찰 중인 군인들의 생존성은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용 트럭에 100대공포를 올려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개조 자주포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부 가져다가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군 개구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군복이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튼튼해 보이면 일단 주워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끌면서 행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전쟁터에 별의별 물건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 홍보 영상에 버기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탄 발사기 버기카로 화력 지원하고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나오는 유사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을, 북한에서는 포탄을 구매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발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폭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북한산 포탄이 장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탱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도움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산 포탄의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없애기 위한 용도의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탄별 장약된 분말 양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도 종종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분명 북한산일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이 오죽 좋지 않았으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군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 참호에서 쥐가 옮기는 LIGNC DIRECTORA 열병 마우스 피버이 퍼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동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이동도 최소화하고 참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질병이 군대 내에 유행한다면 어느 쪽이든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근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돌파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선이 정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독한 소모전에다 겨울까지 닥쳐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푸틴의 뜻을 시진핑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뒤로는 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려고 바쁩니다. 특히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이속은 중국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EU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판로에 애를 먹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자 이걸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중국의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였습니다. 올해 1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판로를 잃은 러시아가 할인해서 판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웃돈을 얹어 유럽에 팔고 있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이 허술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